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제가 특별대담을 진행한 지도 제법 됐는데 매번 첫인사는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리고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고 또 치료제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마스크, 손 씻기로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면 코로나 종식도 머지않아 실현이 되겠죠.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하는 특별대담. 오늘 손님은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명예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눌 분입니다. 지원방송 김형기 서울지사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신 거죠? 지금 명예회장님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홀가분 하고 좀 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저한테 세 가지들을 물어봐요. 네. 진짜 은퇴한 거냐? 두 번째, 뭐 하려고 그러냐? 그다음 세 번째, 네. 중간에 다시 들어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회장도 임원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각 그룹마다 모든 회사마다 임원의 정년이 있어요. 그러면 정년이 되면 회장도 은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이 은퇴를 안 하면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회사 아니에요. 왕국이지. 네. 근데 우리 회사는 왕국 아니에요. 회사예요. 어쨌든 그러면 책임과 권한에서 권한은 좀 내려놓고 책임은 계속 지시는 거군요. 이제 후배들이 하다가 어려워하는 거 있으면 네.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하러 들어가야죠. 아,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대주주로서의 네. 그 무한 책임도 있으니까 네.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희망하기는 이제 한 몇 달 쉰 다음에 네. 제가 제일 재미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나고 좋아하는 일. 예. 그게 사업하고 무관하진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다 같이 궁금해하는 치료제요. 예. 이 치료제부터 한번 여쭙고 싶은데 레키로나주라는 이름의 치료제죠. 예, 예.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까?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뜻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상표 특허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다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존재하느냐 전혀 안 안 하느냐. 하느냐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이 약 이름 하나하나가 모든 국가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유사한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뜻은 약에 붙이는 약명은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약 개발하는 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약이 나왔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상 실험 1상, 2상, 3상 이런 거 그렇죠. 거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이제 신약인데 예. 신약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었을 때는 한 7년 이상을 봐야 됩니다. 개발 기간을. 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돼 있으니까 네. 개발 기간은 무척 단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용이 단축되는 건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업무를 할 때 무척 강도 있게 일을 해야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코로나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내가 코로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면 전 세계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국경을 막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으려고 막는 거예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네. 그때는 우선 막아놓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제일 먼저 그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바로 그냥 방역입니다. 방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역은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하고 예. 손 씻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리 두기만 하고 있어도 완벽한 예방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리 두기를 너무 오래 하면 국민들이 지치게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리 두기를 오래 한다는 얘기는 생업이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경제 문제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자영업자가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사회 질서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거리 두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진단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치료제를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세 번째로 내놨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 둘, 우리 회사 하나, 네. 뒤에 이제 유럽에서 두 개 회사가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 쪽으로서도 이제 주권을 확보했죠.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이 이제 네네. 현재 국산 백신은 안 나왔지만 도입 백신을 가지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는 얘기를 하면 아까 치료제를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신다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증 환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일단 안 걸려야 되고요. 이상하면 빨리 검사해야 되고 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누구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3주쯤 되면 바이러스는 다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3주 후에 바이러스는 없는데 장기가 손상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증 환자들은 되게 장기가 손상된 분들입니다. 근데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켜주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일단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는 완벽할 때까지 꼭 지키셔야 된다. 네. 그렇지만 국가가 할 일은 이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조기에 검사할 수 있게 검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충분하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그러고 검사돼서 바이러스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조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잘 돼 있는 거죠. 요까지 우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신 건 세계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그 임상 실험에 다 통과해서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상과 2상을 해가지고 네.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돼서 네. 올 2월에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이라는 걸 받았어요. 네. 이 얘기는 3상을 계속해라. 네. 그리고 3상 결과를 제출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7일서부터 환자들한테 우리 약이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들은 또 약을 투여할 때 혹시 필드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가 없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우리 약이 투여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60대 이상인 분이나 고위험군들이 약을 투여받은 사람은 중증으로 발전되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중증으로 발전되는 확률이 지금 제일 낮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신을 빨리 따라와야죠. 예. 지금 어쨌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좀 참고를 해서 좀 골치가 아픈데 한 국내에도 한 변이 바이러스가 한 80개 정도 나왔다는데 우리 이 레키노나주 같은 경우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뭐 그대로 좀 보이고 있는지요? 이따가 아마 네네. 뒤에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요. 네네. 코로나 언제 종식될 거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거 미리 좀 물어봐 주세요. 언제 종식이 됩니까? 이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네네. 올해 종식되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독성은 좀 강하고 전염력은 높은데 예. 백신과 치료제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남아공 변이는 확실하게 입체 구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거는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항체의 접합도가 중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덜 변이가 된 게 입체 구조가 덜 바뀐 게 브라질 변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브라질 변이 정도로 바뀌어 있는 게 뉴욕 변이에요. 그래서 뉴욕 변이와 브라질 변이와 영국 정도. 남아공 변이 이 세 개는 모든 백신이 그리고 다른 치료제도 역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변이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 변이까지 커버하는 치료제를 계속 또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데 예. 모든 백신 회사가 추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백신을 맞고 아마도 추가 백신을 더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변이가 진행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변이하고의 싸움인데 변이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는 거는 바이러스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회피하다 보니까 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다른 바이러스보다 생각보다는 변이가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종식되느냐는 지금식으로 하면 모든 국가가 선진국들은 연내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를 변수가. 막지 못하면 추가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은 무척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제약회사들의 목이죠. 저희 같은 회사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의 목.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할 일은 일단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백신이 완벽하게 차단은 못해도 중증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기는 못해도 걸려도 약하게 걸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놔야죠. 이 셀트리온도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들었어요. 업그레이드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곧 동물 임상부터 개시합니다. 그리고 동물 임상이 끝나고 나면 남아공에서 남아공 단독으로 이제 인체 임상을 개시할 겁니다. 그래서 1상과 2상까지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또 3상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상 이상의 환자 수는 300에서 4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상에서는 또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변이는 임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남아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 환자들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환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쪽하고 셀트리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까지 해서 2개 국가밖에 2개 없습니다. 국가. 그 회장님 어쨌든 그 치료제 개발에서 결국 성공은 했는데 아마 그 계기가 지난해 한 이맘때쯤에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1차 대유행 때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뭐 그 당시 이렇게 빨리 대처하시겠다 치료 개발에 나서겠다는 뭐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이건 팬데믹이라고 판단했어요. 왜 팬데믹이라고 걷잡을 수 판단했냐면 없겠다. 네네. 폐에 잠복하는 바이러스는 팬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통증과 고통을 못 느끼고 자각 증세를 못 느끼고 활동을 해버리면 이 감염력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시면서 폐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폐가 이제 아프면은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요. 근데 열이 나고 호흡이 안 됐을 때 이미 중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증상자가 많다고 하는 이유가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폐가 데미지를 입었는데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파력이 기본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폐라고 하는 부위가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 증세를 딱 보는 순간 팬데믹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부에다가 제일 먼저 그 보고를 했어요. 이건 팬데믹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치료제 개발을 들어가겠다 하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었죠.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 제품도 한 3천억 예산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이미 이제 개발한 지 1년 1개월 됐고요.
그다음에 3상 다 종료하고 변이 바이러스 3상까지 다 종료하려면 앞으로도 1년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7년쯤 걸리는 것을 예. 이게 팬데믹이 돼가지고 예. 2년 반 내지 3년으로 단축한 거죠. 그렇지만 비용 자체는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국내 제조 원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제조 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이사회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근데 이 제약회사는요. 네. 네, 네. 제약회사는 제약회사거든요. 제약회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게 존재 이유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나 모든 의료진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기존에 팬데믹 같은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아닌 자기 제품의 파이프라인으로 얼마든지 매출과 이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앙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치료제는 사업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공공재입니다. 그래도 해외에다가는 조금 원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붙여서. 경쟁사보다는 싼 낮은 가격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국가들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경쟁사보다는 그래도 훨씬 공공성을 많이 띄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대신 전제가 뭐냐? 네, 네. 효과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럼 네. 이 나라가 조기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국가의 대사님들하고 다 우리 회사가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공유시켜주고 당신들이 이제 백신만 이제 백신을 인젝션을 시작했으니까 조기 치료 시스템으로 당신 나라를 전환시켜라. 그러면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 네. 그때 뭐 우리도 기업이니까 네, 네. 주주들의 희망하는 네. 이익 정도는 보되 좀 경쟁사 같이 비싸게는 안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의학, 제약 이쪽은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용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립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의학적 부위를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예. 이제 아프시잖아요. 네, 네. 아프시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몸이 다치신 거는 수술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잘렸다. 아물게는 하죠. 그런데 이걸 나게는 못해요. 이거는 앞으로 줄기세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20년 내지 3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백신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신이 이제 그 부위죠. 그다음에 이제 뭐 혈압이 난다든지 당 수치가 높아가지고 간다든지 왜 고혈압이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원인을 이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오조준을 시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오조준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은 약들이 되게 케미칼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어떻게 했냐면 몸에 호르몬이 작다든지 엔자임이 작으면 이것도 질환이고요. 많아도 질환이에요. 그러면 작을 때는 호르몬과 엔자임을 몸 안에 넣어줍니다. 네. 많으면 이것들이 무력화되게 안티바디라는 걸 넣어줘요. 이게 항체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제약 시장은 한 2,000조 시장인데 그 중에 25%가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항체 의약품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1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 나라에 2개가 있어요. 저희 회사와 삼성 앱치스가 있어요. 그런데 항체 의약품 중에 특허가 종료된 거는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특허라는 게 있는 제품을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특허가 끝난 거를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케미칼 복제품을 제네릭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바이오로직적으로 하는 그 복제품을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래요. 특허 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개
15년에서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에서 20년.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제약사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제품 개발하는데 케미칼. 5억 원 정도면 개발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하는 거랑 절차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한 제품 개발하는데 한 최소한 4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개발 기간도 최소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임상도 2상을 뺀 네. 1상과 3상을 신약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복제품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나 잘 모든 회사 하지를 못하고 10개 회사 뺏기는 못합니다. 아, 그리고 근데 더 정확하게 그러면 저희 셀트리온은 항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약품 회사입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어요. 예.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런 예. 거는 mRN 뭐라고 예, mRNA 백신. 예, 뭐 이렇게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건 바이러스 벡터 백신 예. 뭐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하나가 노바백스 뭐 이런 건 단백질 재조합 백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걸 거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주는 백신이 제일 좋은 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빨리 맞을 수 있는 예, 백신? 그거 그냥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약이든지. 약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예. 근데 백신도 일단 앓는 거예요. 예. 근데 심하게 앓느냐, 가볍게 앓느냐의 차이인데 그거는 개인의 차이입니다. 예. 독감 초기 증세 같은 걸 겪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식약처나 질병청에서 위험합니다는 사인 주기 전에는 제일 좋은 백신은 제일 먼저 주는 백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백신에도 종류가 있듯이 치료제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치료제는 이제 항체 치료제가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에머전시로 쓰는 게 혈장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체 치료제는 저희가 대량 시설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약을 더 맺는 데로 쓰는데 혈장 치료제는 이미 수혈된 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응급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정도죠. 네. 그러면 이제 또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항체 치료제는 항체라고 하는 건 스파이크 끝에 항체가 붙어서 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항바이러스제는 핵산을 조작해가지고 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거 같이 항바이러스제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라는 건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건 케미칼 약품이거든요. 이건 경구용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데 렘데시비르는 이걸 또 주사제로 놓는 이유가 잘 안 먹히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제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항바이러스제를. 근데 현재는 항체 치료제하고 혈장 치료제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예. 렘데시비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9개 지역 민방과 KTB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명예회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기업에서 하는 그 사업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회장님은 처음에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저는 원래 대우자동차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우자동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 책임을 지고 나왔는데 네. 제 부하들이 몇 명이 같이 따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같이 뭐를 해야겠길래 네. 일단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2000년에 만들어 놓은 회사가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될 건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다들 나한테 뭘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니네는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시키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답답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산호세가 워낙 반값이 비싸서 아, 70불짜리 모텔이 우연히 있길래 찾아서 갔어요. 그 실리콘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왜 70불인가를 알았어요. 기찻길 옆에 있는 모텔이었는데 기차가 5분에 하나씩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밤에 적응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다가 또 한 일주일 되니까 기차가 와도 잠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제넨텍이라는 회사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제넨텍이 생명공학 회사에서는 이제 제일 큰 회사죠. 네. 그러면서 그 제넨텍 때문에 제약 시장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게 고령화 시대가 오는 건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네. 근데 고령화 시대가 왔을 때는 사실은 지금식으로 제약 산업에 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또 제약회사들을 쭉 약품을 보니까 특허 종료 기간들이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약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가 많은 약은 이미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작은 약들을 신약으로 하는데 개발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네. 많아도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R&D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R&D와 인더스트리가 같이 병행돼야겠구나. 그럼 아시아에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하고 처음에 못 모르고 이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랬더니 네, 부하 6명이 뭐 다 알기로는 다 뭐 약학이나 생명공학, 의학과는 좀 무관한데. 차 팔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가능한지요, 그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동의를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니 뭐 진짜 좋은 거 결정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걸로 가시자고. 그래서 야 근데 우리 약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일단 내일 생각하기로 하자고. 그리고 오늘 이제 품목을 결정해서 회식을 하자고. 그래서 또 삼겹살에 또 회식하고 그러면서 독학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했는데 제가 재미난 경험을 한 게 그겁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을 내고 공부를 하면은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근데 먹고 살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쏙쏙 들어옵니까? 그럼 쏙쏙 들어와요. 네. 이게 공부는 절박해야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터키에 출장 갈 때는 우리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딱 할 때 터키어 100개의 단어를 줘요. 그리고 11시간 비행하는 동안 심심할 테니까 이거 하나 외워라. 아. 그 이유가 터키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우랄 알타역이기 때문에 문법과 어순이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암기력이 없어도 단어 100개 11시간 못 외우겠어요.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 쓰지 마. 한국어 쓰지 마. 터키어 써. 키워다. 100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주일 지나면 지가 추가로 배운 게 있어서 한 일주일 지나면 단어 한 300개 외웁니다. 거의 터키어가 나온 애 비슷해요. 근데 터키어도 4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출장 기간 동안 웬만큼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닦아주는 거지 그게 평생 먹고 살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의학 독학했고요, 약학 독학했고 생명공학 독학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전 세계 의사들하고 강의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생명공학 학자들하고 토의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제 전공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게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네. 자기가 제일 하면 재미나 하는 걸 해야 돼. 네. 근데 그걸 안 배웠으면 저 혼자 공부하면 돼요. 네. 의학도 독하게 되던데. 네. 그래서 그 6명이 차 팔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생명공학 의학 약학 했던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명은 회장하고 있고 네. 3명은 부회장하고 있고 그 의기투합한 분들이 만든 바이오 산업
그게 이제 지금은 K 뉴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비중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약 시장이 2천조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도 20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라면 네네. 제약 산업에서도 10분의 1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내수 산업 중심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로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지났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바이오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코리아는 항상 이제 인정을 해줘야.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쪽하고 잘 맞아요. 섬세한 건가요? 그렇죠. 꼼꼼하고 섬세하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놓고 예. 추적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효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효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활적으로 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이 바이오 리액터라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김치뚝입니다. 그거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바이오 리액터라고 그러는 거고요. 집에 있는 거는 김치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수출 주력 품목의 단계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살아갈 주요한 먹거리로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업종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제대로 보고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 세계 제약회사는 30만 개 있어요. 30만 개 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그룹에 3개 제약회사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네. 3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되면 전 세계 30만 개 제약회사 중에 한 35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계없이 올해 이제 3개 회사가 영업이익 그 작년보다 한 50% 이상 신장하는 걸 목표로 띄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30위 이내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2030년이 되기 전에 네네. 그래도 전 세계 지역에서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지 대한민국 위상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앵커 기업들이 앞장서서 뛰고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따라오고 그러면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시대가 짧으면 5년 길어도 10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혈액 검사를 활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이제 그게 4차 산업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젊은이들이 토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 가장 지금 답답한 게 뭐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떤 시대에 와 있는 거냐? 기존의 산업이 다 재편되는 시기에 있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위가 사실은 이 자체가 아직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많이 이 4차 산업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4차 산업은 아이디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 형태를 취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기회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을 하는 많은 그룹의 회장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면 이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정부가 헬스케어 적자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구만큼 계속 병원을 지어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경증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정도는 AI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럼 많은 의료진들이 자기 일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부이고 이걸 경영하는 방식은 의료진과 같이 의료질의 상실감 없이 기회의 손실 없이 대타협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은퇴를 하고 이 대타협의 사업을 하는데 뛰어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이 바이오 쪽에 있는 이런 헬스케어 4차 산업이 아니라 모든 4차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예민하냐면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전부 이커머스 비율이 3%에서 5%안 넘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비율이 30% 가까이 갔어요. 그럼 이커머스 비율이 그만큼 갔다는 얘기는 오프라인의 매장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커머스 회사가 돈을 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사업가들이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타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면 4차 산업의 주주들은 기존 오프라인에 있는 사업가들이 주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나오는 이익은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공유돼야 돼요. 네. 그런데 제주 좋고 기회를 잘 잡은 4차 산업 사업가가 이익을 본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불 떠 있어요. 4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 네네.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부작용 없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택시 쪽 가지고도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술의 진보를 막을지는 못하는데 기존의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약 쪽에서도 원격 진료 쪽으로 가야 됩니다. AI 원격 진료로 가야 돼요. 근데 기술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술은 똑똑한 사람 모으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 공생을 하고 공존을 하는 방법은 똑똑한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뛰어드는 이유는 기술을 가진 친구를 모아서 돈을 벌겠다는 뜻이라는 게 아니라 부작용 없이 이 산업을 보내야겠다. 그게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사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바이오나 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즐거워하셔서 은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은퇴하고 잠을 좀 많이 자고 싶다. 그다음에 낚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낚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는 왔습니까? 한번 얘기 있었어요. 근데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잡을 놓으면 빨리 사람이 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실제.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부터 우리는 덤으로 사는 세대다. 65세 넘었으면 지하철 무료 이용권도 주는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는데 나는 뭘 좋아하냐? 나는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걸 축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타트업 기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은퇴하고 나면 좀 쉬다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젊은이들하고 이제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경험도 하나 주고 내 크레딧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성공하게 하면 그게 개인적으로 성공일 것이고 국가 이익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못 보는 걸 채워서 순기능이 있는 성공자들을 만들어야죠. 네. 그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자원이 우리나라 최고 상품이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실제로 다녀보셨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좀 뛰어난 건가요? 대한민국의 네네. 최고의 자산은 한국인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저희 회사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네네. 전부 한국인이에요. 저희 회사 평균 연령 33세입니다.
한 4천 명이. 그리고 20년 만에 30만 개 제약회사 중에 35위까지 갖다 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국인들은 어떤 면이 있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단어로 알았지 생활로 알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거에 우리가 뭐야 하는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자기한테 동의만 구했으면 네. 네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 한번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주 52시간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회사에서는 항상 52시간을 지키라고 해요. 그럼 직원들은 고민을 해요. 이걸 52시간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집중해서 52시간만 해. 더 하지 말고. 그랬더니 한 직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집중해서 40시간 하면 앰뷸런스 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기업이 따라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적응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저는 내 직원들 데리고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한국에서 사업하세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것보다 한국인들하고 일하는 게 제일 쉬워요라고 요새 많은 사업가들이 젊은 세대 문제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 젊은 세대라고 같이 사니까 우리 세대보다 지금 젊은 세대가 월등히 나요. 실력도 있고 정보망도 있고 그런데 다만 불편해요. 뭐냐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뭘 해야 되냐?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그게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와 소통이 안 되면 꼰대. 그런데 역지사지로 돌아가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냐면 그 친구들은 내가 생각 못했던 질문을 막 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보다 제가 젊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즐겁게 기업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도 활동하시면서 아쉬운 점이나 후회되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사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기사를 보지 말고 댓글을 보지 마. 근데 성공한 사람들한테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또 그런 장점도 많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힘든 거는 워낙 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 홍보팀 애들은 절대 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생방송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좀 바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업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업가들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업가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편법과 불법을 하지 말아야죠. 네. 그리고 불신을 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으면 네네. 기업가의 정신도 바뀌고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고 기업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나가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그런 아쉬운 것 하나하나 지워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기 기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회장님이 그 기술의 진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사회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대타협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데 저희가 봐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안 되게 전 계층의 삶을 다 살아봤어요.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는 고학도 했고 그리고 셀러리맨도 해봤고 네. 그리고 6명으로 회사를 차렸을 때 유력 회사도 해본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해보고 중견기업도 해보고 그룹 총수도 돼보고 예.
그리고 또 포브스가 또 맨날 부자 서열 얘기할 때 지주에서 끝까지 포함하면 네가 대한민국의 1등이니 2등이니 하고 지주에서 끝 빼고 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만 하면 뭐 7등이니 8등이니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는 행복한 줄 알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에도 돈이 예, 셀트리온 회장님이시니까. 많으니까요. 예. 근데 돈은요, 행복의 필요 조건은 돼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성공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냐? 제약회사니까 하죠. 네네. 근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오래 끌리면 중산층이 무너져요.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요. 이거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러면 소수의 잘 사는 사람과 다수의 절망적인 국민이 모여 있는데 사회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수의 잘 사는 사람도 무너진 사회에서는 자기가 존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얼마를 더 벌어야지 여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회 질서가 지켜지게 할 거냐, 건강하게 지켜지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가만히 듣지 그러더라고. 너는 진보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진보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실용주의자다. 국익에 도움되면 하자는 거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자 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상대적 약자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뀌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정치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정치는 안 한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대담 프로에 나왔으니까 사실 그룹 총수들이 대담 프로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재계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 국민이 고민하는 것만큼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이 고민하듯이 이 사회가 양극화되지 않고 네네. 통합돼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내 기업 안에서부터 내가 뭘 할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종식과 거의 같이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두도막 난 나라가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서로 공생하는 네.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이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우리가 찾아냈으면 네.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이런 치료제 개발이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면 과제는 코로나 종식이고 뭐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 종식이 머지않았다는 거겠죠.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간이 또 그것을 극복해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뿌린 씨앗이 큰 역할을 또 하게 되겠죠.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명예회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기 기자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 대담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명예회장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